새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새벽부터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36년 만에 4강 진출에 이어서 20세 이하 한국 남자 축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FIFA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1-0 에콰도르를 꺾고 최종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뿐만이 아니죠. 야구의 유현진, 골프의 이정은, 문학에는 또 어떻습니까? 음악의 BTS, 영화의 봉준호. 세계 정상에 오른 자랑스러운 대한국인들입니다. 이처럼 세계 무대에서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은 시계 제로입니다. 국회에서 반목 갈등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어제 모처럼 조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라는 고인의 유언이 정치 현장에서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뤄내는 문화스포츠계의 저 값진 성과들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적한 국내 현안들 하나둘씩 풀어내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결승 진출 후 정정용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느껴 기쁘다. 축구 대신 정치와 경제가 대입되어도 어울리는 그런 대한민국 언제 가능할까요?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전부 찾지는 못했어요. 네, 여전히 4분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네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 47분부터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허블레아니호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 26분 만에 조타실 이 모습을 드러냈죠. 네네.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1층 객실 계단 입구에서 시신 3구를 연달아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살 여아 그리고 엄마가 포함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안타까움을 더했고요. 그 이후 오후 1시 반께 이 바지선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7시간 만에 인양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네네. 좌측 선미 파손은 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눈으로 다 확인이 됐죠.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실종자 추가 수색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실종자 수색은 그 500km 이상 떨어진 그 이른바 그 아이언 게이트라는 곳까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례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법적 조치 부분 관련해서 법무부도 나서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밀당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 그 법안 처리 관련해서 이제 그 문구 조정이 안 돼서 계속 좀 논란을 이제 벌였었는데요. 뭐 이렇게 합의가 대략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런 식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우선한다, 원칙한다가 다 들어갔네요. 예, 그러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의문 만들어 놓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 활동 기한 연장 문제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을 하자, 자유한국당은 불가 이렇게 지금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쪽은 이제 특위 체제에서 상임위 체제로 그냥 넘기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지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이와 관련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거하고 너무 흡사하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선거운동에 나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약간 또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막말 부분에 대해서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막말이다라고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제는 정면 돌파 많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계속 싸울 예정이실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좀 궁금한 것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야, 이거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공개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별 내용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만납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결국 그 얘기인 것 네네.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받은 사실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아주 개인적이며 아주 따뜻한 편지. 아주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런 편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 맞춰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전적으로 가능하고 정말로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 네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네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이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따라서 뭔가가 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이 정상회담 연관된 기대를 좀 보였어요. 보면. 네, 예. 뭔가 좀 무르익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예,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잖아요.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계 경제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세가 장기화할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빠른 추경 심의를 촉구를 했죠. 야권에서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을 야당 탓, 대외 여건 탓으로 돌리면서 총선용 선심성 추경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오늘은요. 과연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교수님 최근에 이 관련 언급도 많이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 국면이 커졌다라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하방 리스크 증대는요. 네네.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그 국제 기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초에도 이제 IMF가 이제 연례 협의를 마치고 지난 3월 달에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선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방 리스크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 세계 무역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그 지난 5월에 타결을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라든가 뭐 국제 연구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개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극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하방 국면이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이렇게 수정으로 이제 수정 전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초창기에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할 때 저는 상대적으로 좀 근거 없다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 그래서 당시에도 추경 규모가 정부 안보다 좀 크게 잡아야 된다. 2015년 수출 수준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한 13조 이상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하나 배경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바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경제수석의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건 제가 볼 때요. 네네. 야당 대표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표현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컨텍스트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네.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이 얘기한 거는요. 그냥 그 팩트를 그냥 소개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0.4%가 마이너스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수출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감소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투자,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제 재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비해서 둔화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러니까는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한 게 부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종원 경제수석이 얘기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수출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경제 운용에 이제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 대에서 이제 이걸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중심으로 지금 이제 현 정부는 좀 바꿔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충돌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러니까는 향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경제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가를 얘기한 거라면은 네네. 두 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은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석을 소개한 겁니다. 예. 지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한다면은 이 같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이 경기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그러니까 하반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추경 규모도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GDP에 그러니까 정부 추경의 예산에 예측에 의하면 한 0.1%포인트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정부만 그 목표치를 지금 안 바꾸고 아직 있는데 성장률이 그러니까 정부 목표치보다 한참 이제 그러니까 떨어질 것을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추경 규모를 그러니까는 이 하반기 경기 전망을 수정을 했다면은 추경 규모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그 추경의 효과가 그렇게 그만큼 나타나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당도 사실은 이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그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정부의 추경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야당이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저는 총선용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총선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5년에 당시에도 그러니까 11조 6천억 원을 지금의 2배 정도 규모의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했었고요. 예. 선거가 있었던 2016년도에도 그러니까는 11조를 추경을 집행했었어요. 네네. 그럼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경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를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되고 조기에 이걸 집행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나경원 그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추경을
6조 7천억 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국내 총생산 GDP 부양 효과가 0.03에서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0.1%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뿐이 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죠. 경기 부양 효과가 이렇게 정부가 예상한 게 지금 굉장히 적으니까 네네. 더 공격적으로 하라 그래야죠. 예, 예. 그래야지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정부한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확장적으로 더 편성을 해라.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근데 연관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많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그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일부 관료들이 40% 혹은 45%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방어선으로요. 저는 이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거라고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40% 방어를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네네. 왜 30%에서 방어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국제사회 속에서 경험적으로 있는 게 60% 선인데요. 국제사회의 국가 채무 비율의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이 네네.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국가 부채를 GDP의 60% 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을 네네.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론적으로 이게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19세기라든가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네네.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한 60% 넘으면 파산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시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가 굉장히 변했고요.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GDP 대비 86%가 넘습니다. 네네. 독일조차도 60%가 넘어요. 일본,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250%에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뭐 110% 이상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 있잖아요. 개발도상 국가들이요. 네네. 이를 아달들도 평균이 45% 넘어요. 예. 근데 우리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그 GDP 추이를 다시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재편을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36%가 안 되게 나와요, 지금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긴축적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재정 악화의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제 그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결혼율이에요. 예. 낮은 결혼율의 주요 원인은 높은 주거 비용입니다. 네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을 낮춰주게 되면은 출산율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부양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어느 게 더 현명한 것이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엔 교수님 일자리 문제 이슈까지 연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항상 경제 문제 얘기할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어떤 주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정책 기조를 어떠한 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 성장 정책들과 그러니까 지금 경기하고는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는 지금 반도체 중심의 수출 충격이에요. 예. 이거하고 그러니까는 사실 소득주 성장 정책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네. 전문가로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소득주 성장 정책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걸 통해서 내수를 강화해야지만이 왜 그러냐면 수출 환경 악화는요 이게 구조적입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수출액 증가율이 전 세계 수출액 증가율이 26%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수 강화법에 답이 없고요. 네네. OECD 국가들 중에서 성장률을 그나마 방어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입니다. 내수가 이제 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 성장 정책들을 되게 펴는 나라들이 되게 이게 지금 방어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관련해서요,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가 좀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아직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요, 대한항공, 한진그룹 하면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뭐 이렇게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약 1년 2개월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한번 스튜디오에 오신 분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회항의 공익 제보자이시죠.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동조합 지부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예. 박창진입니다. 예. 네. 뭐 지난 6월 10일 60항쟁 때 기념식 사회 서지현 검사와 함께 네. 보시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남영동이라는 공간이 제가 사는 곳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공간인데, 네네. 제가 실제 그 대공 그 건물을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을 가장한 또 아주 평범한 거리 속에 묻어 있는 아주 어쩌면 극악한 장소.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네네. 우리 사회 아직까지 평범함이나 공정함, 정의를 가장하고 있는 가짜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묘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공익 제보자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네네. 제가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었냐, 너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묻는다면 아직 진행 중이라 제가 뭐 단정하기는 힘들 예.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하면은 뭐 우리의 날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 비행기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걸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둘러싼 그동안의 이제 세간의 이미지는 참으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현민 한진칼 전무 복귀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직원연대의 입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일단 이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과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본인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주변 환경이나 남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네.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쉽게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제가 지금 거리에서 이분들 이 일가를 계속 모셔왔는데 뭐 조현민 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사소한 직원들의 실수에 네네. 책임져라. 징계해라를 남발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 본인들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또 크게는 한진그룹 전체에 끼친 손해라든지 미래 가치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결국엔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한 지적 아니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아주 체감하는 그런 피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2세,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내부 노동권이라든지 인권 탄압이 상당히 심했고 그런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갈취함으로 인해서 탄압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해왔거든요. 네네. 땅콩 예향 때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제가 휴가가 200일이 쌓여 있을 정도였어요. 예, 예. 네. 그만큼 본인들의 이익은 추구하면서 돌아가야 될 공평한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경영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네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흔히 얘기하는 땅콩 회항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현민 전무 이슈는 이제 물컵 갑질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드러난 어떤 현상 그것이 과연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준 어떤 충격, 불안감 이거 말고요. 현실적인
회사 차원에서 피해, 손해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습니까? 일단 모든 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그나마 내가 이렇게 뭐 착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회사를 위해서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고 발전을 네네. 기여했던 그 마음들의 이제 손상 그걸로 인해서 그 품격이 낮아진 거에 대한 예, 손상 그게 상당히 자긍심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1000%가 넘는 부채율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819%라는 상당히 큰 부채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예. 경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너 일가들의 경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슈를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한 직장을 저도 25년 가까이 다녔는데 네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검증이라는 어떤 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조직 사회에서 성장해 왔고 네네. 거기서 제가 탈락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또 징계나 다른 불이익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었고 또 이미 많은 손실과 본인들의 실책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검증 제도나 또 본인들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보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단계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내가 이 회사의 유전적인 가족의 일부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맹점을 극렬하게 이게 보여주는 거라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아까 60민주항쟁 얘기도 했지만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과연 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예를 들자면 이런 회사와 관련 경제적인 민주주의는 네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아니다. 이미 구태의한 과거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견제의 말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그 이번 조전무의 복귀라는 것이 이제 조은태 회장의 어떤 안정적인 회사 상속을 위한 어떤 그 전 단계가 아니냐. 예를 들자면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한 일가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수순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아마 가족분들끼리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 회사, 주식회사라는 것을 공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뭐 성급한 복귀라든지 새 형제가 서로 나눠먹기 식의 이 기업의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것이 이 공공재로의 의미, 대한항공을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지부장께서 뭐 워낙 그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 이슈일 텐데 조현아 전 부사장도 그러면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겁니까? 현재 이제 대한항공 내부에서 돌고 있는 말은 회사에 직접 나오지 않을 뿐이지 계속 결제자로서 네네.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제 의견도 99.9% 곧 뭐 다가올 판결이 무혐의가 난다면 바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연관된 이슈인데요. 지금 그 결국에는 우리나라 재벌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봤을 때 결국엔 일가의 재산일 텐데 그 재산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런 주장들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저도 IMF 때 이제 그 대한항공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네.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 수천억이 들어갔던 회사였고 또 앞으로 어떤 뭐 한진 해운의 예를 들자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우리의 전체 공공재가 거기에 같이 소비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네네. 회사지 단지 개인이 그 소유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 공익의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뭐 개인의 소유권의 문제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또한 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또 근원적으로 우리나라 구조 제가 지금 노조를 하고 있지만 이 조현민 씨의 복귀를 앞두고 포석을 두기 위해서 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를 통제하고 노동권 저희 같은 경우 노조 탄압이라든지 감시 이런 걸 더 세게 해서 입막음만 하면 아무런 사회 구조에 있어서 나의 권력이 을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이런 비민주적인 발상 이게 정착되고 이게 우리 사회로 퍼져나간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했을 때 작은 조직이지만 이 대한항공부터 밖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권의 행사 더 나아가서 경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인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피해를 입은 어떤 노조 지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말이죠. 네. 일하는 사람들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노조 지부장이 되고 나서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네네. 면담을 실시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얘기는 현재 대한항공에 수많은 여성 노동자가 있는데 생유조차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냐라고 네네. 물어봤을 때 김영주 장관님께서 당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여성들의 기본권인 그것조차도 회사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사기업이란 이유로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그런 노동권의 탄압이 손쉽게 이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이런 경영진들의 마인드 또 그것이 용납되는 사회 그것을 사회 구조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네네. 이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구태의연한 구조와 조직 아래서 소위 말하는 막장 경영을 해왔다라는 걸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임단협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둘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사안들이잖아요. 네. 회사 측을 상대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조현민 씨 복귀를 하루 앞두고 경제신문에서 이상한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어떤 대한항공 노노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많다. 이 노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저희는 정당하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당연히 노동자를 대표해서 요구에 대해 했어야 될 내용이 있었고 네네. 또 상대편 노조에서도 할 내용이 있는 거고 예. 그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과정인데 이것을 마치 싸움인 것처럼 해서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노동권이 발생하는 거가 분란이다라는 식의 네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대한항공에서 더 극렬하게 그런 노동 탄압이라든지 노동권에 대한 경시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야 될 목소리를 끝까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그럼 있으신 건데 노조가 몇 개? 현재 이제 기장들이 소속돼 있는 2개의 노조, 네네. 나머지 일반 직원들이 있는 2개의 노조 그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익 제보자로서의 활동을 그동안 쭉 해 오셨는데 말이죠. 최근에 공익 제보라는 것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커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 제보자로서의 갖는 어려움, 그 어려움과 연계되어 있는 책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저희가 피해자가 첫 번째 당위성을 갖는 명제인데 그 피해자에게 자꾸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네네.
이런 것과 마주칠 때마다 좀 문제점을 많이 느끼는 바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다른 공익 제보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다음 주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공익 제보자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네네. 법들을 제정하고 만들어야지만 사회의 건전화나 견제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칭이 직원연대 노동조합의 지부장이시잖아요. 네. 공익 제보자들로 구성된 연대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조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제가 지속적으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연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 네네. 사례가 있으면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 활동, 공익 제보자로서의 어떤 연대 활동과 내부에서 직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역할과 양립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간적, 육체적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네네.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제 개인의 이제 경험을 땅콩향이라는 사건을 미뤄보자면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네네. 노력하는데 일조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고 그러는데 회사 측 경영 측과 화해 협력을 통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희는 조원태 회장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네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길을 닫고 있는데 네. 언젠가 길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동조합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뜨겁습니다. 최근 개최된 이 대회에서 한국이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결승을 넘어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축구대회입니다. 각국의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U20, 2번 G2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